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두서없고 정리 하나 되어 있지 않을 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늙은이가 글을 보내봅니다. 여기 글 들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고 모두 다 내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그래 세상사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고 위로받았었는데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나이 때 다 그러하듯 저는 정말이지 지긋지긋하고 파도 끝이 없는 지옥 같은 씹살을 했더랬습니다. 지금이야 다르겠지만 우리 땐 결혼이란 것이 그랬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만남보다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합, 즉 여자는 결혼하면 바로 출가 외인,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친정과는 남이다. 참 지독한 말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우리 땐 그랬었죠. 죽어도 시댁에서 죽어야 하고 살아도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란 말처럼 그 시대 며느리들에게 요구되었던 말도 안 되는 억압들, 작은 책으로 다 받아내었던 사람이었었죠. 요즘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 당시 십사리가 얼마나 매웠는지 말이죠. 사람을 달달 볶아대는데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고문관이 따로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란 존재는 그러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나요? 며느리가 시집갈 때 돌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엔 그 돌이 말을 하더라카는, 그 돌이 말을 할 때까지 며느리는 벙어리로 살았다는, 이런 일화를 빗대어 보면 그 당시 십사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감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구차한 제 십사리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무튼 저는 사람 잡아대는 시어머니 밑에서 죽을 똥 살 똥 십사리를 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뭐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저 좋아서 결혼한 것 아니었고 저 또한 그 사람 좋아서 결혼한 것 아니었기에 내 옆에 누워있고 내 남편이다 하니 그런가 보다 했지. 그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부부 사이 절대 아니었었죠. 확실한 건 저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 결합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잘못한 것 없어도 숨쉬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나무라는 시어머니로 인해 내 집으로 뛰쳐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놈의 출가 외인. 네, 저는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뛰쳐나가면 저는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만일 제가 본래 제 집으로 도망을 간다면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다 시댁 앞 마당에 내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진 여자였었죠. 그래서 저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꽉 물고 그래, 언제까지 당신이 그렇게 의기양양한가 보자.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당신은 곱절로 늙어가는 거니까 그땐 나한테 찍소리 못하겠지. 그래 그땐 내가 더 고약하고 지독하게 복수해 줄 거다 라고 이를 갈았었습니다. 당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먼 훗날을 기약하며 그땐 이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를 앙다무니 나름 참을 만하긴 하대요. 그렇게 견디고 견디어서 결국 고약했던 시어머니, 꼬부라진 시어머니 되었고, 호통치던 목소리 어대가고 쉰소리만 내는 조그만 목청 높여도 기침하는 그런 시어머니 되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참 오묘한 사이입니다. 그렇게 밉고 그렇게 나중엔 거들떠도 안 보겠어.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꼬부라진 시어머니 보니 함께 산 세월 있어 그런지 그냥 또 좋지 않은 마음 먹었던 것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더군요. 싫고 밉고 도망가고 싶었던 존재인 시어머니였는데 저는 그 시어머니로 인해 지금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시댁은 매우 부잣집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대대로 집안 자체가 부유한 곳이었고 시댁의 모든 재산이 거의 시어머니 쪽에서 일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뒷방 노인 신세된 지 오래였었고 시댁의 대장이자 시댁의 실세는 시어머니셨지요. 본래부터 가진 건 많았고 그 양반 앞에서 사람들 고개 조아리다 보니
고개 뻣뻣하게 드는 것이 당연한 양반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양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사이이긴 합니다. 덜렁 아들 녀석 하나 낳게 하고는 그 호랑말코 같은 남편이란 작자는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돌아오곤 했는데 시어머니 힘으로도 남편이란 사람을 집에 잡아둘 순 없었습니다. 항상 혼잣말로 시어머니는 그러셨죠. 흔들 일 없으면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그러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 나간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씹살이 더 고되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뒷방 신세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와 당신 둘뿐이니 제법 의지하는 것도 생기고 예전처럼 그렇게 귀신 같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도 남편은 시어머니 말처럼 밖에서 흔들고 돌아다녔고 아들 녀석 결혼한다 했을 때에도 얼굴 비추지 않다가 결혼식 당일날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왜 안 했냐고요? 뭐 사람을 봐야 이혼을 하자라는 둥 입이라도 섞지. 당최 사람이 나타나질 않으니 한 세월 그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암튼 그렇게 아들 녀석 결혼시켜놓고 저도 씹살에서 벗어나고 이제야 좀 편안해지려나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흔들 일 없고 기력 쇠약해지니 본전 생각이 나는 건지 남 같았던 남편이란 작자 제게 기어 들어오더군요. 아프답니다. 또다시 기가 막힐 일이었죠. 정도 없고 살 제대로 비벼본 적도 없는 남편인데 아프다고 무작정 기어 들어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남편 갈 때까지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라고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저도 늙은 것처럼 지도 잔뜩 늙어서는 젊고 바삭바삭할 정도로 생그러웠을 때 얼굴 한번 비추질 않더니 이것도 꼬부랑이 다 되고 아파서야 나를 찾다니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기어 들어오고 나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들 녀석과 며느리의 태도였었죠. 이야기가 참 길죠. 그럼 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이 문제이긴 했거든요. 아들은 지 애비를 똑 닮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지 엄마 알기를 개똥을 하는 녀석이었고 이건 분명 시어머니 탓도 있습니다. 애 앞에서 그렇게 제게 면박을 주었으니 아들 녀석이 지 엄마를 우습게 한 것이지요. 기대하는 바 없고 바라는 거 없었기에 그건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며느리도 역시나 아들과 비등비등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호랑말코 같은 남편 제게 기어 들어오기 전까지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저 찾아오는 일 아예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늙어버린 남편 제게 들어오니 그때부터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 단박에 알 수 있었죠. 바로 남편에게 딸려있는 시댁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남편에게 엄청 살갑게 대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제 몸 뉘일 집 있었고 제 몫으로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 있었기에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긴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남에게 손 벌릴 처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으면 갖고 싶고 그리고 젊은 부부였던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선 조그만 곰사맞게 굴면 돈 많은 시아버지가 뭐라도 내어줄 테니 눈에 보이는 뻔한 행동이었지만 그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기 재산을 다 제 앞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아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마음에도 없는 짓거리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살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지 것은 내 것이니 다 돌려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나한테 다 주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나 나눠줘요. 나 걔들이 당신한테 하는 거 솔직히 눈꼴 싫어요. 무슨 아비라고? 아비 같지도 않은데 무슨 정이 있다고. 당신도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좀 조용히 삽시다. 더 이상 나 시끄럽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쥐고 있어야 그것들이 싫든 좋든 당신한테 살살 될 거 아니야. 애가 어떻게 자랐길래 지 어미한테 그렇게 쌀쌀 맞나? 하여튼 정이 없는 건지. 암튼 당신은 너무 차가워. 도대체 당신 속은 알 수가 없다고. 끝까지 쥐고 있어. 귀찮다고 퍼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당신 죽을 때까지 펑펑 쓰다가 그리고 나서 사회에 돌려. 당신 이름으로다가. 남 같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꼴을 저 생각해주는 것 같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자기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아 주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아들과 며느리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티날 정도로 행동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잘 하더군요. 말도 곱게 하려고 애쓰고 이제야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둥. 남편과 저 둘이 같이 있는 모습 보기 좋다는 둥. 입에 발린 소리 잘도 하더군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어느 날 제게 부탁 한 가지를 했습니다. 돈을 좀 융통해 달라 하더군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털어놓는데 그래 니들도 니들 꼴학생이 별로였었구나 인지하고 있었구나 하고 짐작이 되니 사실 이렇게 까놓고 말하는 게 더 낫구나 싶더군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니께 모든 재산 돌려놓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욕심나서 아버님 들어오시자마자 찾아온 거 맞고요. 재산 욕심나서 뻔질나게 집 드나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모든 재산 돌려놓은 거 보니 그 돈 저희한테 오려면 먼 이야기 같고 그냥 좀 빌려주세요.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희 이런 모습 눈꼴시려워 하시잖아요. 돈 그냥 빌려주세요. 다달이 정확하게 갚아드릴게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저도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마 했고 대신 네가 속 시원하게 마음 털어놓은 것처럼 저 또한 시원하게 마음 좀 털어놓겠다 했습니다. 니들의 눈꼴 시리긴 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니 차라리 다행이다. 돈은 빌려줄게. 다만 내가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돈 계산은 제법 좀 하는 편이다. 만일 내가 벌어 쟁여놓은 돈이라면 니들한테 거저 줄 거야. 그런데 나는 이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다 내 시어머니 돈이고 시어머니 집안 돈이라고 생각해. 나 죽을 때 몽땅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니 꼭 갚도록 해. 그리고 이건 네 시아버지 유언이기도 하니 단 한 푼도 니들한테 갈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잠시 빌려는 줄 테니 꼭 갚도록 해라. 알겠지?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도 써두었었습니다. 처음 제게 돈을 빌려간 며느리는 다달이 제대로 돈을 갚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힘들다 하면서 돈 갚는 것을 미루더니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 무려 제게 가져간 돈이 5억이나 되더라고요. 마치 제게 돈을 가져가서 다시 제게 돌려주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이니 얼른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을 할 순 없더라고요. 그냥 기다렸죠. 저 죽기 전까지만 다 갚아주면 되는 것이니 한평생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았었는데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종종 거리긴 싫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호랑말코 같은 왼수 같은 남편 호련히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렸고 저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뿐한 마음도 들었지만 외롭긴 하더군요. 그래도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또 외롭고 그런데 저를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 발길 뚝 끊어버린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연락 안 되고 발길 끊어버려서 저를 외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지 않았던 제가 돈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의 뜻도 그랬고 제 뜻도 그랬고 마침 기부를 했으면 하는 단체가 있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처음엔 전화도 잘 받았고 돈을 넣어주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와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문자를 넣어도 깜깜 무소식이고 반응도 대꾸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집 나가 채비를 해서 아들 부부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적에 딱 한 번 가본 그 집, 나름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집이었던지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집이긴 했었죠. 단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았지만서도요. 경비가 사나만 그곳은 외부인이 쉽사리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훤칠한 경비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아들 부부와 연락이 되긴 했는데 그 경비분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직감했습니다. 나를 피하고 있구나. 내가 얼른 돈 갚으라고 하니까 나를 모른 척 할 생각이구나. 라고 말이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훤칠한 경비분과 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아들이나 며느리의 회사를 찾아가던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서 아들 부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하던지.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왼수 같은 남편이란 작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염치 없는 사람들한텐 염치 없이 구는 것이 맞고 편하게 사는 것도 좋으나 당하곤 살지 말라고요. 그 나이 들어서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숨어서만 살려고 하고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하냐고요. 나중에 저 세상 와서 자기랑 시어머니한테 군소리도 실컷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지 말고 군소리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막 하라고요. 막 행동하는 사람 아니고 만일 저런 사람이 되바라진 행동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건 자기가 장담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지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져간 주제에 그리고 분명 나중에 그 돈의 용처를 밝혔는데 내가 이렇게 직접 지들 사는 곳까지 왔는데 나를 나몰라라 하고 모른 척을 하겠다? 울컥하면서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었고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시라도 정도껏 해야지. 요즘 애들 말로 쌩까겠다라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으로 가서 그동안 며느리가 써준 차용증 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서랍 구석에 박혀 있었던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도 함께 손에 들었었죠. 그 주소는 바로 며느리의 집이었어요. 사돈댁 말입니다. 상견례 때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본 사돈을 찾아간 것은 저도 염치 없는 행동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 봤지만 얼굴은 또렷하게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딱 바깥 사돈을 닮았거든요. 무슨 일이시냐 깜짝 놀란 사돈 앞에 저는 며느리가 써준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차용증을 들여다본 사돈들은 다시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지 않은 일로 찾아와서 죄송하네요. 애들이 제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연락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사돈들은 제 앞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시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니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사돈의 전화를 건네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찢어지듯이 소리를 질러대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거길 간 것이냐고 하더군요. 왜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것이냐고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아니 거기는 왜 가신 겁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저희 일인데 왜 아무지 없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냐고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도 그렇습니다. 그 돈 다 어머니 돈 아니에요. 저희 목도 있는 거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겁니까? 자식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어머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왜 빌려갔니? 그리고 그 돈에 왜 니들 몫이 있니? 결혼하면서 다 떼어준 것 같은데 아직도 모자르다 생각해? 네 시아버지 뜻도 그렇고 내 뜻도 그렇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그래서 안 갚는 거니?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야? 니들이 얼마나 괘씸하면 내가 사돈 댁을 찾아왔겠니?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얼른 집에 가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나 시어머니고 뭐고 없어요? 나 쪽팔리게 만들면 당신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욕하기 전에 얼른 조용히 당신 집으로 꺼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목 챙겼다고 생각할 거라서 갚을 생각 없어요. 총 받고 싶으면 어디 다 늙어서 소송하던지. 늙어서 배운 거 없는 사람이.
글이나 제대로 쓸 줄은 알아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사돈 어른들이요. 왜냐면 저 전화 건네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며느리 지가 지 입으로 지 부모 앞에서 얼마나 몰삭식한 인간인지, 얼마나 짐승 같은 것인지 폭로해 버렸으니까요. 사돈 어른 충격에 휩싸인 듯 했고 저는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글도 쓸 줄 알고 니들보다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나이 먹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랑 싸움을 시작하면 니들이 손해이고 결국엔 니들이 질 것이 뻔하다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돈들 벌벌 떠신다.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가 한 이야기를 똑똑히 다 들으셨거든. 대우받고 존경받는 시어머니 되고 싶지도 않다. 나도 너한테 마음 주지 않았듯 너도 나한테 마음 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 소송을 해보자고. 나는 소송까진 아니고 내가 이번에 니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나는 그 단체에 말을 할 거야. 내가 당신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내 아들과 내 며느리란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아서 당신들 도와줄 수가 없다고. 요즘 뭐 어디에 글 올리면 금방 삽시간에 퍼지고 신상도 금방 털린다며. 그리고 지금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었는데 내 신상 털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다만 니들 신상이 털리면 어떨지 그게 참 궁금하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늙은 나를 더 치근히 여길지 아니면 젊은 니들을 더 옹호해 줄지 말이야.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고 3일 뒤 제 통장에 4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5억 중에 5천 원 갚았다고 하는데 워낙 들쑥날쑥 돈을 입금한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 받아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두 곳의 단체에 남편과 제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당연히 그리했겠지만 저 또한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칫솔도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그렇게 정이 가지도 않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 관리해주시는 코디님이 어느 날 저희 집을 방문해선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걱정 하나도 없으시죠? 자식들이 참 잘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냥 쓴 웃음이 지어지더라고요. 늙으면 자식 봉양받고 그 자식의 자식 보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냥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 아들과 며느리 보고 싶은 마음 없고 가기 전에 모든 거 다 정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다만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좀 생그럽고 밝고 햇빛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긴 합니다. 그런 기회가 제게 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